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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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바로바로 한국에서 일어난 일 찾아보기 할 거예요. 2006년 미군 기지 재개발로 인한 주민들과의 폭행 사태가 벌어졌다네요. 무서워라. 대추리에서 벌어진 거네요. 일본 사건도 있고 여기에 사건이 엄청 많아요. 천안도 있고 천안은 15개나 있네요. 와, 어마어마하다. 두정역 3번 출구. 두정역. 천안 두정역 철로 열차에 치여 사망사고. 와, 참. 이거는 한자로 돼 있어서 번역기를 돌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기를 돌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역길 천안 두정 프루지오 아파트. 시간 2025년 4월 13일 오후 9시 16분경 40세 남성이 아내 38살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사용해 아내와 13살 딸을 공격했습니다. 이후 아내와 함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두 사람 모두 사망했습니다. 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딸만 살아남았어? 아이고. 대응. 딸이 직접 아버지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뛰어내렸다라고 신고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남편은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사망한 상태로 아내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딸은 아파트 내부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 내 폭력과 살인 사건으로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아동이 직접 피해를 입고 신고까지 한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크며 가정 내 갈등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와, 진짜 안타깝다. 어떡해.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24 두정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남편이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안고 27층에서 투신 자살. 4월 13일 오후 9시 16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녀로부터 아빠가 엄마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아파트 1층 화단에 숨겨져 있는 남편 A씨와 심정지 상태의 30살 아내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B씨는 병원 이송 후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은 집에 올라가 흉기에 찔린 10대 딸 C양을 발견했으며 현재 C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부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A씨가 흉기로 B씨와 C양을 찌른 후 B씨와 함께 아파트 27층에서 뛰어내린 걸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와. 아니, 뭐 여기는 비슷한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요? 비슷한 일이 어마어마하네. 이야. 이 사이트 보면은 별의별 사건이 다 있어요. 이 아파트는 완공되기 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로 10년 넘게 방치되었던 천안의 폐아파트였다. 15년, 18년, 19년에 변사체 내구가 발견되는 등 자살자 다수 발생. 오, 무섭네. 무섭네요. 무서워요. 호두? 호두? 이런 이상한 사건. 호두가 다니던 학교? 학생 2명이 동동이니 싫어서 자퇴한. 아, 이런 건 쓰지 말자 좀. 이게 일반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고 치울 수 있고 그런 사이트다 보니까 별의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고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부산 한번 봅시다. 부산 제일 무서운 사건. 부산 어린이대공원? 아, 이것도 번역해야 되잖아. 스트리머가 스토킹을 피해를 당하다가 결국 샘에 뛰어들어 자살? 샘에 뛰어들어 자살했다는데 무슨 말이에요? 즉 스토킹을 당하던 스트리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며 해당 사건은 2024년 11월 22일에 게시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일본의 사건 사고 발생 장소를 공개하는 사이트에 올라온 사례로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여 공개하는 형식입니다. 오, 좋아요. 아유, 참 좋은 게 아니지. 별의별 사건이 다 있어요. 교교생 단체 투신? 단체로 자살 시도한 거야? 아니면 자살을 한 거야? 와, 무섭다. 덕문 여자 고등학교? 뭘 읽어야 할까요?
북한 사건. 오늘은 북한 사건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레리 앨런 앱셔 월북 사건. 오, 이 사람이 월북을 했다네요. 학년 40세에 돌아가셨네요. 일리노이주 샴페인 카운티 어베나 출생으로 6.25 전쟁 이후에 최초로 제임스 조지프 드레스녹보다 먼저 1962년 5월에 월북한 미합 중국 육군 병사예요. 그 후 6명의 미국이 더 월북했는데 공식적인 미군은 총 7명이에요. 당시 대마초 흡연 육해 전과로 처벌받기 두려워 월북했어요. 이때는 대마초 피면 죽었나요? 아니면 두드려 맞았나? 이해가 안 가네. 그냥 깜빵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 깜빵 들어가는 게 싫었나? 깜빵 들어가나 북한에 들어가서 죽나? 거기서 거기 아니야? 제임스 드레스녹과 비슷하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드레스녹의 증언에 의하면 매독을 달고 살았다고 해요. 매독을 달고 살았대요. 복상. 일단 이거를 이미지를 넣고 확인. 진짜 아니구나. 잘못했어요. 제거. 예. 붙여넣기 확인. 일단 글은 저만 보도록 할게요. 왜냐고요? 그냥 저만 보고 싶어서요. 월북 초반에 선전 도구로 이용되는 대신 호의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레스녹을 포함한 동료들과 소련 대사관으로 가서 망명을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어요. 한술 더 떠 북한 당국에 고발해버려서 망명은 실패했으나 이들을 처벌하진 않고 사상교육만 철저하게 시켰어요. 이후 반미 선전 영화를 찍으며 스타로 살았습니다. 월북 초기에는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북한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대했다고 해요. 당시 북한은 반미 교육을 통해 미국인을 지구를 침공한 외계인 보듯이 가르쳤기 때문에 세뇌당한 입장에는 악당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드레스녹의 주장에 따르면 처음에는 같은 처지에 드레스녹과 친하게 지냈으나 미 육군 보병 병장 출신 찰스 로버트 제킨스가 월북하면서 드레스녹과의 사이가 틀어졌대요. 오. 네, 읽어보도록 하게요. 드레스녹은 탈영 후 월북한 주제에 군 계급을 들먹이는 챈기스가 고가웠으나 나머지 동료들은 챈기스를 상사로 대우해주고 잘 지냈다고 해요.
반면 젠키스는 드레스노과 또 다른 월북 미군 페리쉬가 앱셔를 부려먹어서 앱셔에게 드레스노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라고 설득했고, 둘이 합심해서 드레스노를 때려 눕혀서 드레스노기 더는 앱셔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적었어요. 1972년 북한 국민증을 받은 후에는 페리쉬와 함께 살게 되어서 드레스노과 젠키스 모두 70년대에 앱셔가 뭘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또 한 번 앱셔와 페리쉬에게 배치된 북한 요리사가 얼마나 이쁜지 궁금해서 구경하러 갔다가 겁이 난 드레스노기 북측에 앱셔를 보러 갔다고 죄다 자백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7년간 보지 못하다고 해요. 1978년에 앱셔가 불임 여성인 줄 알았던 북한 요리사를 임신시켰다고 젠킨스는 증언했어요. 이후 1978년 마카오에서 납북된 태국 여성 아노차 판조이와 결혼했어요. 1983년 7월 11일 40세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에? 심장마비? 살해당한 거 아니야? 쓰러진 후 아내가 이웃집에 살던 젠키스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으나 젠키스가 도착하자마자 사망했어요. 장례식은 북한 정부가 지원했으며 나름대로 잘 치러워졌다고 해요. 하지만 7월 11일 0시 조금 넘어서 죽은 것은 대충 7월 10일 사망으로 기록하고 고향을 평양으로 적어서 젠킨스가 분노했다고 해요. 생전에 고향을 그리웠는지 월북 미군 동료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면 전부 고향 얘기밖에 안 했다고 해요. 그가 죽은 뒤 아노차는 독일인과 재혼했다고 해요. 젠킨스에 따르면 아노차를 1998년 이후 본 적은 없지만 2003년 북한 정부에서 일본에 가지 않고 계속 북한에 남으면 아노차와 결혼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해요. 드레스노의 말에 의하면 체리 웨인 페리쉬는 워낙 쾌활하고 말솜씨도 좋아 영화를 찍을 때도 연기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했는데, 판에 앱셔는 평소에도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라 영화에 출연했을 때 연기력이 별로였다고 회고했어요. 실제로 영화를 보면 앱셔의 대사가 유독 적은 게 눈에 보여요. 그렇구나. 와, 급나게 많네. 월북이 가장 최근 월북 사건이 참. 또 뭐 읽을 게 없나 찾아보고 있는데, 배경화면을 바꿔주고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반점 붙여넣기 사진 네, 이 사진은 8선 반점이라고 해요. 8선 반점은 포르투갈역 마카오 노사셰르뉴라만 덴마크 노사센유라드 파티마 교구 학사원 야오촌 시장 근교예요. 8선 반점에서 대량 살인 시신 6기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요. 1985년 8월 4일 포르투갈역 마카오에서 황지형이라는 사람이 8선 반점이라는 식당에서 도박, 채무 갈등으로 일가족 10명을 살해한 대량 살인 사건이에요. 1985년 8월 8일 마카오 해안가에서 수영을 하던 사람들이 절단된 사람의 팔다리를 발견하고 마카오 경찰에 신고하였어요. 경찰은 오른발 4개, 왼발 2개, 손 2개로 총 8개의 토막을 건져냈어요. 이후 연달아서 토막 3개가 더 발견됐어요. 경찰은 처음에 밀항을 시도하다 상어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시체로 생각했으나 절단면이 칼로 자른 듯이 매끈하고 지문이 고의적으로 훼손되어 듯 보인다는 점에서 살인사건으로 판단, 수사에 착수했어요. 전담 수사팀을 조직하고 중국 본토의 법의학자까지 초빙했으나 이미 시신은 바다에 버려진 지 수일이 지나 썩어 문드러져 수사는 지지부진했죠.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1986년 4월 8선 반점이라는 어느 식당의 주인의 동생이 경찰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낸 후 탄력이 붙었다. 편지 내용은 자신의 형과 그의 가족 및 친척 내외 10명이 실종되었고 이 실종이 85년에 시신 토막이 발견된 사건과 어떤 연관점이 있을지도 몰라 걱정된다는 것이었다. 8선 반점에서 실종된 사람은 총 10명으로 청민, 천, 딸 4명과 아들 1명, 천의 어머니와 이모, 당시 8선 반점 주방장이기도 했던 정씨의 사촌형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아요. 정님, 8선 반점을 운영하는 총주인이자 천예희의 남편 천예희, 8선 반점을 경영하는 사장의 정님의 부인이자 칠여용의 딸 정보주, 장녀, 정보홍, 차녀, 정보문, 3녀, 정보화, 4녀, 정관덕, 아들, 진여용, 정림의 장모이자 천예희의 어머니, 진여진, 천예희의 9째 이모이자 8선 반점의 서빙 담당원, 애칭은 진진, 정백량, 정림의 사촌형이자 8선 반점의 주방 겸 요리사. 경찰 수사 결과 1985년에 건져냈던 토박들 중 여성의 잘린 손의 지문과 8선 반점에서 실종된 여성이 지문이 흡사한 점을 인지하고는 수사를 집중적으로 사건을 파헤쳐 범인을 체포했어요. 범인 황지영은 잠시만요. 제가 황지영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범인 황지영이라는 사람의 사진이라고 해요. 사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범인 황지영은 본래 중국 본토의 광둥성 출신으로 1970년대에 일거리를 찾아 영국령 홍콩으로 건너간 적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홍콩에서 찬치롱이라는 가명으로 일을 했지만 중간에 범죄를 저질러 홍콩에서 5년간 교도소에 복역한 적이 있었어요. 사기 도박에 재능이 있던 황 씨는 다른 사람들과 마작을 했어요. 했다 하면 계속 이겼기 때문에 항상 이겼다고 해요. 이 때문에 그와 함께 마작을 한 사람은 상당한 돈을 잃었어요. 그 중에는 그에게 빚까지 진 이화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1973년 황 씨는 이 사람과 싸우다 분노하여 이 씨와 그의 처형까지 3명을 묶은 후 이 씨를 죽이고 LPG통에 불을 질러 방화를 저질렀어요. 다행히 이화의 처와 처형은 도망쳐 나오는데 성공했지만 이후 이들의 진술로 황 씨는 홍콩에서 살인죄로 수배가 올랐어요. 황 씨는 이미 8선반점 사건 전에도 살인을 저지른 적 있는 상습 살인범이었던 셈이에요. 살인자가 된 황 씨는 수사를 피해 홍콩을 떠나 고향인 중국 본토로 돌아가 광저우에서 몇 년 동안 집거했는데 이 시기에 집주인의 딸과 눈이 맞은 듯해요. 그 전에도 홍콩에서 얻은 전처 사이에서 이남 1녀를 두었고 체포 당시에도 당시 20대인 장남과 함께 살았대요. 그러나 집주인이 결혼에 반대하자 황 씨와 집주인의 딸은 포르투갈령 마카오로 도주했어요. 도주하기 전 황 씨는 자신의 지문을 스스로 불루짖어 없애 홍콩에서 저지른 살인에 대해 증거인멸을 꾀하는 치밀함을 보였어요. 마카오에 가서도 황 씨는 사기 도박판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8선반점을 운영하고 있던 도박 중독자 정림과 그의 천혜이와 같은 도박장에서 만난 인연으로 아는 사이가 되었고 황 씨는 8선반점의 단골이 되었어요. 1984년 이들은 서로 거금을 걸고 도박했는데 역시나 황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도박을 이겼어요. 결국 정 씨 부부는 황 씨에게 18만 8천 파티카 한화 약 3천만 원을 빚졌어요. 많이도 졌네요. 이 돈을 당장 갚을 여력이 없던 정과천은 1년 내에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8선반점의 경영권을 황 씨에게 넘긴다는 내용을 구두로 서약하고 황 씨도 동의했어요. 황 씨는 채무관계를 내세우며 일부러 매일같이 8선반점을 찾아가 식사를 하며 정 씨를 압박했고 영업에도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간섭하며 딸들이 외출이라도 하려 하면 큰 소리 지르고 손님들에게 자기가 8선반점의 새 주인이라고 대놓고 떠벌리고 다녔대요. 그 뒤로 1년간 황 씨와 여러 번 도박을 했지만 매번 지는 바람에 60만 파티카 한화 약 1억 원까지 늘어났지만 정 씨는 황 씨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도 태연하게 배째라는 태도를 보여 황 씨의 분노를 샀고 결국 이후에 벌어질 엄청난 살인극에 서곡을 올리는 계기가 돼요. 이 사건의 내용은 황 씨의 말이죠. 황 씨의 진술로 된 내용이니까 참고하세요. 빚을 졌다는 것도
황 씨의 말이고, 배째라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도 황 씨의 말이고, 1985년 8월 4일 밤 황 씨는 8선반점의 영업을 마치고 셔터를 내린 정 씨에게 찾아가 당장 3만 파티카 하나 455만 원이라도 내놓으라고 채근했지만 정 씨는 차용증 같은 증거가 일절 없으니 식당의 경영권도 일체 내놓지 않겠다고 거절하며 언쟁을 벌였고, 이에 분노한 황 씨는 옆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만든 흉기로 정 씨 일가를 협박했어요. 황 씨는 마침 가까이에 있던 정 씨의 아들을 인질로 잡아 나머지 정 씨의 가족들을 다 데려오라고 협박했어요. 이에 정 씨가 황 씨에게 달려들자 황 씨는 정 씨를 제압한 후 정 씨 일가에게 서로를 묶고 재갈을 물리도록 지시했지만 잠시 방심한 사이 정 씨의 아내 천 씨가 비명을 질러대며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려고 하자 정 씨의 목을 맥주병 파편으로 찔러 살해했어요. 이것도 황 씨의 진술이겠네요. 왜냐하면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요. 천 씨를 시작으로 황 씨는 이후 식당 안에서 정 씨와 그의 아들, 딸 넷을 포함한 정 씨 일가족 구성원을 전원을 차례차례 전부 살해하고 그 직후 식당에 찾아온 정 씨와 천 씨의 친척들까지 모조리 살해했어요. 이때 황 씨가 살해한 인원의 수는 자그마치 총 10명에 달했고, 살해 수단은 깨진 병으로 찌르거나 손으로 직접 목 졸라 죽이는 방법이 고작이었어요. 와. 이야. 하룻밤 사이에 10명을 죽이는, 살아야 하는 사건은 이 케이스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그 뒤 사체를 8시간에 거쳐 토막내고 업소용 쓰레기를 담는 두꺼운 검정 비닐봉지에 이중으로 덮어 하나씩 쓰레기를 통에 유기했어요. 황 씨는 고작 깨진 병이나 손 따위를 이용해서 하룻밤 사이에 10명에 달하는 인원을 한 명 한 명 직접 몰살했으며, 이런 케이스는 전 세계를 통틀어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네요.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실어 나가면서 일단 증거인멸에도 성공한 듯 보였고, 그렇게 살인을 마친 후 황 씨는 정 씨 일가의 재산과 8선반점을 차지하여 수개월간 새 주인으로 행세하면서 식당을 경영했다고 해요. 간도 크지. 아이고. 손님들도 대부분 정 씨가 황 씨에게 빚을 갚지 못하면 식당을 넘기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황 씨가 정 씨 일가는 고향 마을로 내려갔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 씨 일가의 가게를 뺏은 황 씨는 정 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역시 본인 명의로 바꾸고 정 씨의 집도 세놓고 집세를 받기 시작해요. 가족들의 은행 계좌는 전부 정리되었으며 정 씨의 새 차는 20살 난 자기 아들에게 선물로 줬대요. 한꺼번에 10명이라는 수의 사람을 살해하는 엄청난 살인극을 저지르고도 태연자각하게 범행 장소를 였던 식당을 대신 경영하기까지 하는 대범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이어나갔음에도 황정은 사건 이후로 1년이 넘도록 경찰의 수사망에 걸리지 않고 지냈다고 해요. 사건 후 4일 뒤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그동안 심하게 부패하여 신원 확인이 어려움을 겪었던 탓이라고 해요. 그러나 진술한 정 씨의 동생의 편지가 계기가 되어 수사는 단숨에 활력을 띠었고 포지망이 좁혀진 것을 느낀 황 씨는 86년 9월 28일 오후 음식점을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고 중국 본토로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도주 직전에 검찰에 검거가 되었대요. 10월 2일 황 씨는 기소되어 미결수 신분으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이 사건은 이후 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당연히 마카오 시민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충격과 공포의 반응이 쇄도했어요. 이는 황 씨의 구치소 내 같은 재소자들에게도 알려져 구치소 수감 이틀째인 3일 그는 재소자들 집단으로 구타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입원 기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으나 4월 새벽 치료가 끝나자마자 교도소에 다시 수감되었어요. 황 씨는 이처럼 구치소에서 같은 재소자들에게도 멸시와 구타를 당했고 10명에 달하는 대량 살인은 저질렀으나 사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명했어요. 그 때문에 황 씨는 10월 4일 오전 교도소 내 금속재 쓰레기통에 테두리를 날카롭게 갈아 왼쪽 손목에 동맹을 끊는 방식으로 자살을 기도했으나 다른 수감자가 발견해 신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5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재판이 잠시 중단됐대요. 이후 동년 12월 황 씨는 마지막으로 가족을 접견했대요. 아내를 만났을 때는 서로 울었으나 같이 살던 장남을 만났을 때는 서로 엄숙한 표정이었다고 해요. 12월 4일 새벽 황 씨는 이불 두 겹을 위아래로 덮고 기존에 베었던 왼쪽 손목에 동맥을 음료수 캔의 뚜껑으로 다시 후벼 파 자살을 재시도하였고 이번에는 성공하여 숨을 거두었다고 해요. 당시 나이는 63세였어요. 아침 8시에 간수가 이미 숨이 끊어진 황 씨를 발견했는데 시신이 주변에는 천식약과 포르노 잡지 여러 권 그리고 유서가 나왔다고 해요. 황 씨는 유서에서 법망을 피하려 한 것은 아니다. 천식이 괴로워 빨리 편해지고 싶었을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개소리네요. 분명히 두려워서 자살한 걸로 뻔히 보이는데 사건 종결 후 89년 2월 20일 마카오 타이파 섬의 한 청소부가 쓰레기 더미에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 해고를 다량 발견했다. 경찰은 수사한 뒤 팔선반점 피해자들의 남은 유해라고 결론지었다. 그 이후로 더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이 사건은 살인범이 식당을 운영했다는 점으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 식당 주인이 사람을 죽이고 인육으로 만두를 만들어 팔았다는 도시전설이 돌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 당시 황 씨가 실제로 인육으로 요리를 만들어 판매했다는 증거는 발견된 바 없다. 개소리. 그쵸? 증거는 없죠. 하지만 괴담은 사그러들지 않았고 93년에는 팔선반점의 인육만두라는 이 도시전설을 소재로 한 영화도 개봉되는 바람에 당시 마카오에서는 만두 판매량이 급감하여 식당들이 심한 타격을 입었어요. 만두 판매하는 식당 종사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방금 전에 개소리라는 말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일가족 10명을 모두 살해한 매우 충격적인 살인사건인데다가 살해한 사람들의 인육으로 음식을 팔았다는 소문까지 돈 탓에 이 사건은 일이 일어난 후에도 여전히 회차되며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으며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꼽혀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잔인해서 사건은 여기까지 읽도록 할게요. 잔인하니까 더 읽기 싫어지네요. 그럼 여러분 안녕.